안녕하세요. 복수냐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아 가셔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깊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윤가의 저택은 대낮에도 은은한 약초 향이 감돌았습니다. 사대를 이어온 어의 가문답게 대문 옆 행랑채부터 안채까지 온통 말린 약재와 연고 항아리들로 빼곡했죠.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탕약 다리는 소리와 절구질 소리는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12살 소년 서겸은 오늘도 대청마루 구석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 제명의 진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린 작은 베개에는 촘촘히 점을 찍은 경혈도가 그려져 있었고, 서겸은 아버지가 환자의 손목을 짚을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도 베개 위 같은 자리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검지와 중지, 약지를 가지런히 모아 맥박의 위치를 찾는 연습이었죠.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까지 느끼려 애쓰는 서겸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맥이 침하고 완만하니 비기가 허한 것이요. 사군자탕에 백추를 더하면 기운이 돌 것이니 10일쯤 드시구려. 제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환자가 물러간 뒤 제명은 서겸을 가까이 불렀어요. 서겸아, 오늘 본 환자의 맥은 어떠하였느냐? 느리고 가라앉은 듯 했사옵니다, 아버님. 그렇지. 맥진과 청진은 다르다. 맥은 혈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청진은 장부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 하나 약을 다릴 때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하단다. 제명은 서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약탕관 아래 장작불을 가리켰어요. 같은 약재라도 전탕 시간이 다르면 약효가 달라진다. 불의 색이 역시 마찬가지지. 강한 불에 짧게 다리면 약성이 거칠게 솟아오르고 약한 불에 오래 다리면 깊고 은은하게 스며든단다. 의술은 단지 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약이 몸속에서 어찌 움직이는지까지 헤아리는 것이니라. 서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명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덧붙였어요. 의술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윤가의 가훈이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병든 이 앞에서 우리는 다만 치료자일 뿐이니라. 하지만 세상은 윤가의 가훈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의원 출신의 조익현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윤가를 폄하했어요. 윤제명의 친법이 신묘하다고들 하나 과장된 소문일 뿐이요. 천한 백성들에게까지 같은 정성을 쏟으니 격이 떨어지는 것이지. 질시는 점점 독이 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고요할 줄 알았어요. 서겸은 자리에 누워 낮에 본 경혈 위치를 되새기고 있었죠.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의 고함과 발소리가 마당을 짓밟았어요. 서겸은 벌떡 일어나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윤제명을 잡아라. 달빛 아래 현감 남규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조익현이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띤 채로요. 이자가 임금을 시해하려 독약을 제조했다는 증거가 있소. 서찰과 약초 꾸러미를 압수하였으니 국문을 받아야 할 것이오. 제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거나 항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겸을 향해 눈빛을 보냈을 뿐이었죠. 포졸들이 제명의 팔을 비틀어 결박할 때 제명은 억지로 몸을 틀어 서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겸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하나 목숨을 먼저 지켜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석염은 울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명이 끌려간 뒤 윤가의 저택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아궁이에 불을 질렀고 불길은 삽시간에 행랑채를 집어삼켰어요. 노복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연기와 비명 속에서 충직한 하인 덕수가 석염의 손을 붙잡았어요. 도련님, 이리 오십시오.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덕수는 석염을 업다시피 하며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뒤돌아본 석염의 눈에 활활 타오르는 생가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약초 냄새와 연기가 뒤섞여 목을 조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덕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석염은 그제야 무너진 서고 더미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수첩들이 있던 곳이었죠. 재빨리 다가가 그을린 종이 조각들을 살폈어요. 대부분 타버렸지만 구석에 반쯤 남은 장부 조각 몇 장이 있었습니다. 석염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품에 감췄어요. 며칠 뒤 제명이 국문 중에 옥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와 누이는 노비로 팔려갔다는 풍문만 무성했어요. 석염을 지켜주던 덕수마저 병을 얻어 눈을 감았습니다. 12살 소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어요. 석염은 한양을 벗어나 북쪽 산중의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발은 부르터 피가 났고 배는 사흘째 비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산사 마당에 도착했을 때 석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온몸이 흙바닥에 쓰러졌어요. 손에 쥔 것은 아버지의 침통뿐이었습니다. 은빛 침들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죠. 일어나거라. 멀리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염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흐릿한 형상을 봤어요. 위장복을 걸친 노인이 저 멀리 소나무 아래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석염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석염이 눈을 떴을 때 코끝에 닿은 건 따뜻한 약초 냄새였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누군가 탕약을 다리고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사흘을 굶고 산길을 헤맨 대가였죠. 깨어났구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장복의 노인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소년처럼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석염에게 대나무 사발에 담긴 탕약을 건넸어요. 마셔라. 인삼과 황기를 달인 것이니 기운이 돌 것이다. 석염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쓰디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삼킨 뒤에야 석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누구십니까? 노인은 잠시 말없이 석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백천산이라 하네. 본명은 백연이나 세상과 인연을 끊은 지 오래라 이름은 무의미하지. 자네 부친 윤제명과는 젊은 시절 의우였네. 석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벗이라니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아버님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백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침통했어요. 알고 있네. 하나 세상은 진실보다 권력이 먼저인 곳이지. 조정의 권신들이 자네 부친을 제거하려 했음을 나 역시 알고 있네. 내가 산으로 들어온 것도 그 때문이었으니. 석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럼 복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아버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백천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석염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복수를 위해 의수를 배우려 드느냐? 그렇다면 당장 이 산을 떠나거라.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칼이 아니니라. 복수심으로 배운 의술은 결국 자네 자신을 베고 말 것이네. 석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백천사는 한숨을 내쉬며 석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먼저 실력을 갖춰야 하네. 그것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실력을 말일세. 그날부터 석염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면 석염은 산등성이를 오르며 약초를 채집했어요. 백천사는 한 뼘도 안 되는 풀잎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황기냐, 황금이냐? 석염은 조심스럽게 잎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황기호입니다. 어찌 아느냐? 인맥의 굵기와 털의 방향이 다르옵니다. 백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풀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황기라도 이 산 아래서 자란 것과 정상 근처에서 자란 것은 약효가 다르네. 고도가 높을수록 기운이 강하고 낮을수록 온화하지. 흙의 성질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약초는 단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란 곳까지 알아야 하네. 석염은 매일 수십 가지 약초를 만지고 냄새 맡으며 외웠습니다. 손끝에 흙이 끼고 손톱 밑이 검게 물들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면 침술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천사는 석염에게 지프로 만든 인형을 내밀었어요. 같은 혈이라도 침을 꽂는 각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네. 15도와 30도, 겨우 15도 차이지만 그 효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 석염은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침이 비껴나가면 백천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떨리는 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네. 다시 하게. 석염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손목이 저려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이면 나무 판자 위에 못을 박아 경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끝 감각으로 익히기 위함이었죠. 백천사는 또 다른 훈련법을 제시했습니다. 맥을 보는 것은 단순히 박동을 세는 것이 아니네. 강약, 속도, 규칙성을 모두 읽어야 하지. 이것을 표로 만들어 정리하게. 석염은 밤마다 작은 기름등 아래서 맥진 기록표를 그렸어요. 가로축에는 시간을, 세로축에는 맥의 강도를, 그리고 별도의 난에는 규칙성을 3단계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한 환자의 맥을 사흘간 기록하고 나면 그 변화의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백천사는 석염을 앞에 앉혔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하네. 석염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배울 것이 태산 같은데 벌써 떠나라니요. 하지만 스승님, 저는 아직. 백천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실전은 세상에서 시작되네. 이곳에서 아무리 익혀도 사람을 직접 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다만 자네는 신분을 숨겨야 하네. 바보 머슴으로 지내며 관찰하고 연습하게. 조정의 눈을 피하면서 말일세. 백천사는 품에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석염이 가져왔던 아버지의 침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얇은 나무 판자였어요. 이 판자에는 암호가 새겨져 있네. 자네 부친이 남긴 기록의 일부지. 언젠가 필요한 때가 올 것이네. 석염은 두 손으로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침통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어요. 백천사는 마지막으로 석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부친의 글씨를 흉내낸 자가 있네. 하나 필체를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붓을 찍는 순간의 기침점은 속일 수 없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네. 석염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 속에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벗기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였죠. 산길을 내려가는 석염의 등 뒤로 백천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은 물고기처럼 살되 필요한 순간에는 물 위로 떠오르거라. 석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침통을 품에 꼭 안은 채로요.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심진사의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잘 가꾼 정원, 그리고 곳간마다 쌓인 곡식이 그 집안의 불을 말해주었어요. 석염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일손을 구한다 하여 왔사옵니다. 석염은 일부러 말끝을 느렸어요. 고개를 자주 끄덕이며 어수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사는 석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몸은 멀쩡해 보이는구나. 허나 머리가 좀 모자라 보이니 힘쓰는 일이나 시켜야겠다. 예, 힘은 있사옵니다. 열심히 하겠나이다. 석염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보 행세가 통했어요. 이렇게 석염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죠. 낮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마구간을 청소했어요. 다른 하인들은 석염을 멍청이라 부르며 놀렸지만 석염은 그저 해에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달랐어요. 백천산에게 배운 경혈을 되새기며 손가락으로 허공을 짚었습니다. 침통을 꺼내 촛불에 비춰보며 각도를 확인했죠. 심진사의 딸 소연은 20살이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에 총명한 눈빛을 지닌 처자였어요. 석염이 마당을 쓸 때면 가끔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석염은 고개를 숙인 채 비지를 했지만 소연이 읽는 책 제목을 슬쩍 훔쳐봤어요.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여종 예림은 19이었어요. 영리하고 다정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림은 석염이 일을 마치고 돌아설 때마다 유심히 쳐다봤어요. 저 머슴 바보치고는 손놀림이 야무지지 않나? 소연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각자 사연이 있는 법이니.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석염은 장터로 심부름을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길은 진흙탕이 되었어요. 장터 처마 밑에는 사람들이 빗물을 피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석염의 눈에 한 처녀가 들어왔어요. 남루한 옷에 흠뻑 젖은 채 처마 아래에도 들지 못하고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지라 여겨 외면했죠. 처녀는 축 늘어진 어깨로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석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자신도 얼마 전까지 저렇게 외로웠으니까요. 석염은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바보인 척 어색하게 다가가 처녀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드리오. 처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라곤 없었어요. 하지만 눈동자만은 깊고 맑았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석염은 더 머물 수 없어 돌아섰지만 밤새 그 처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에 젖은 창백한 얼굴, 떨리던 손, 그리고 고마워하던 눈빛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석염은 부엌에서 주먹밥을 몰래 쌌습니다. 밥알이 손에 달라붙었지만 서둘러 싸서 품에 넣었어요. 아직 동이 트기 전 석염은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고요했어요. 어제 그 처녀가 서 있던 자리에 가보니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쓰러져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의식을 잃은 듯 했습니다. 석염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손을 뻗어 처녀의 이마를 짚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열이 심했죠. 맥을 짚어보니 가늘고 빨랐습니다. 호흡도 얕고 불규칙했어요. 이런. 석염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어요. 바보 머슴이 갑자기 의수를 펼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석염은 처녀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이 미끄러웠고 처녀를 업은 채 오르기엔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1시간을 걸어 산중턱에 버려진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은 성한 편이었고 안에는 먼지 쌓인 돗자리와 낡은 솥이 있었어요. 석염은 처녀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약재 주머니를 꺼냈어요. 황기, 인삼, 시오가 조금씩 들어있었습니다. 석염은 솥에 물을 받아 불을 지폈어요. 연기가 나지 않도록 마른 나뭇가지만 골라 썼습니다. 탕약이 끓는 동안 석염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처녀의 옷깃을 살짝 젖히고 족삼리와 관원 혀를 찾았어요. 손끝으로 혈의 위치를 확인하고 침을 15도 각도로 조심스럽게 자입했습니다. 처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깨어나진 않았어요. 탕약을 식혀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줬습니다. 처녀는 무의식 중에 삼켰어요. 석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녀의 옷을 정리하다가 석염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부분에 얇은 천으로 싸맨 흉터가 있었어요. 오래된 칼자국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상처였죠. 누구길래? 석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의 한 귀퉁이에 새겨두었어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날부터 석염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엔 심진사댁의 바보 머슴, 밤엔 산중 오두막의 의원이자 보호자였어요. 피곤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외로움을 잊게 해줬으니까요. 처녀는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석염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석염은 바보 연기를 접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처녀는 석염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듯이요. 석염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 산으로 올랐어요. 오두막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다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다운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력이 약했습니다. 석염은 매일 맥을 짚으며 기록을 남겼어요. 맥박은 여전히 가늘었고 손톱 끝엔 미세한 창백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턱선을 보니 오랜 영양실조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장기 요양이 필요합니다. 석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약재와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심진사 댁에서 물건을 빼낼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을 살 테니까요. 석염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식사량을 줄이기로 한 거예요. 아침죽 한 그릇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품에 숨겨 산으로 가져갔습니다. 점심 보리밥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하인들은 석염이 원래 소식한다고 생각했죠. 대신 석염은 더 많은 노역을 자처했습니다. 장작을 더 패고 물을 더 길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 보면 배고픔도 잊혔습니다. 밤이 되어 오두막으로 가면 다운이 석염이 가져온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폐를 끼치다니. 다운의 목소리는 죄송함으로 떨렸습니다. 석염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씀 마십시오.
병든 이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날 석염은 다운이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청진을 했습니다. 귀를 가슴 가까이 대고 숨소리를 들었어요. 희미하지만 천명음이 들렸습니다. 폐에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죠. 석염은 금은화와 길경을 더 많이 넣은 탕약을 달였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다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다운이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했습니다. 은인의 성함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달랐어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또렷하고 단정했습니다. 게다가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죠.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석염은 속으로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석염이라 합니다. 저는 다운이라 합니다. 다운은 더 말하지 않았고 석염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는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심진사 댁에서는 석염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여종 예림이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석염이 밤마다 사라진다는 걸요. 예림은 어느 날 밤 석염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석염은 산길을 너무 빨리 올라갔고 예림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돌아온 예림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석염이가 이상합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옷에서 약초 냄새가 납니다. 소연은 책을 읽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가 직접 물어보마. 다음 날 저녁 석염이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지막이 물었어요. 석염 씨,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석염은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가씨. 밤마다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 당신 바보가 아니지요? 석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어요. 하지만 소연의 눈빛엔 저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서려 있었죠. 석염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찮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예림을 시켜 작은 보자기를 석염에게 전했어요. 안에는 당귀와 천궁, 백작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가씨께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 하셨어요. 석염은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석염은 소연이 준 약재로 다온에게 새로운 탕약을 달여줬습니다. 다온은 약을 마시며 물었어요. 이 약재들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비싸 보이는데. 아는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염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석염은 손을 빼려다 멈췄습니다. 다온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두려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석염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한 분입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석염은 당황스러워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두막을 나서는 석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염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죠.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석염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길을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요. 석염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돌아보니 땅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석염의 것보다 작았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끊긴 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왔구나. 석염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비밀이 들킬지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다온도 자신도 위험했습니다. 석염은 발자국을 지우고 천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감시의 그물이 좁혀지고 있었으니까요.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생선 파는 소리, 무명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한데 뒤섞였죠. 석염은 심진사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쌀과 장작을 사야 했어요. 장터 한편에서는 군밤 장수가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때 화려한 가마가 장터 입구에 멈췄습니다. 현감 남규의 첩 연하였어요. 연하는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어요. 하녀 둘을 거느리고 장터를 둘러보던 연하가 군밤 장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군밤 한 봉지 주게. 군밤 장수는 황급히 군밤을 담아 올렸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하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목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컥컥. 군밤이 목에 걸린 거예요. 하녀들이 황급히 등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하는 점점 더 괴로워했어요.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어떡하오. 누가 좀 도와주시오. 하녀의 비명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저 우왕좌왕할 뿐이었죠. 석염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백천산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기도 폐쇄시 응급 처치법이었습니다. 석염은 더 망설일 수 없었어요. 바보 연기를 접고 군중을 헤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연하의 뒤로 돌아가 허리를 감쌌어요.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명치 아래를 힘껏 위로 밀어 올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에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대추였어요. 군밤에 섞여 있던 대추가 목에 걸렸던 거죠. 연하는 크게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 헉.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석염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보 머슴이던 자가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연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석염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살려준 것이오? 석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바보 행세를 벗어던진 뒤였어요. 다행히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인이로구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석염이라 합니다. 연하는 하녀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하녀가 은자 몇 양을 석염에게 건넸어요. 석염은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도운 것뿐이요. 연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흥미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관하로 가시오. 제가 제대로 보답하고 싶소. 석염은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석염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뜰은 넓고 정갈했습니다. 석염은 대청마루 아래 서 있었어요. 연하는 방 안에서 차를 내오라 했습니다. 앉으시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소. 석염은 조심스럽게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뜰로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단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았죠. 이자가 연하를 살린 자라 하오. 현감 남규였습니다. 석염은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렸어요. 예, 현감나리. 남규는 석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술법을 배웠소? 우연히 산중에서 노인께 배웠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흰 수염에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조익현이었습니다. 조익현은 석염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머슴이 사람을 살렸다니 기이하오. 그 술법은 어디서 본 듯한데. 조익현은 석염에게 다가와 손을 펼쳐보라 했습니다. 석염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어요. 조익현은 석염의 손가락 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굳은 살, 침을 놓는 자의 손이로군. 석염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어요. 조익현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네, 정말 그저 머슴인가? 어디서 의술을 배웠지? 석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중에서 잠깐 배웠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의원은 아닙니다. 남규가 끼어들었습니다. 조 의원, 그렇게 따지지 마시게. 연하를 살렸으니 공이 있지 않소? 남규는 석염을 보며 말했어요. 석염이라 했나? 관아 약방을 관리해보지 않겠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석염은 난처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받고 받아들이면 더 위험했어요. 하지만 연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은인이시니 곁에 두고 싶어요. 연하의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염은 잠시 생각하다 조건을 내걸었어요. 신분은 드러내지 말아주십시오. 그저 약방을 돕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습니다. 남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하겠소. 하지만 조익현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석염이 물러나자 조익현은 남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조심하시오. 뭔가 숨기는 게 있소. 그날 밤 석염은 심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을 살렸다면서요?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림도 한켠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은 복잡했어요. 질투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석염은 방으로 돌아와 침통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비밀은 반쯤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했어요.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석염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염은 알지 못했어요. 감시의 그물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걸요. 석염이 관아 약방에 나가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고을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의 외침에 석염은 약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창고 쪽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모여들었지만 연기가 너무 자욱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에 아이가 있소. 제 아들이 안에 있단 말이오. 한 안악이 울부짖으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석염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우물가에 삼배천이 걸려 있었어요. 석염은 재빨리 달려가 삼배를 물에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 입과 코를 감쌌죠. 위험하오. 들어가면 안 돼오. 누군가 소리쳤지만 석염은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창고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무너진 나무 기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석염은 낮게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 바닥 쪽이 숨쉬기 조금 나았죠. 아이야, 어디 있느냐? 석염의 외침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퉁이 쪽이었어요. 석염은 불길을 피해 기어갔습니다. 무너진 광주리 더미 아래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괜찮다. 내가 데려갈게. 석염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희미했어요. 석염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 천장 대들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너진다. 석염은 몸을 날렸습니다. 대들보가 뒤에서 쾅 하고 떨어졌어요. 먼지와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석염은 아이를 더 꽉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아이를 구했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안악이 울면서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석염은 아이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입을 벌려보니 혀 뒤편에 무언가 막혀 있었어요. 연기에 섞인 재와 이물질이었습니다. 석염은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것을 빼냈어요. 그리고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양손을 겹쳐 가슴 중앙을 규칙적으로 눌렀어요. 1번, 2번, 3번. 30번을 세고 나서 아이의 코를 막고 입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가슴을 눌렀어요. 30번 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석염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아나거라. 5번째 반복 끝에 아이가 컥 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검은 재를 토해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살아났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안악이 아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석염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남규 현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석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염, 자네 덕에 아이가 살았소.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려. 남규는 그 자리에서 석염을 정식으로 약방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조익현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심이 이미 석염 쪽으로 기울었으니까요. 이틀 뒤 석염은 관아 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방은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어요. 약재들이 뒤섞여 있었고 저장고는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석염은 먼저 약재를 전부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상등, 중등, 하등으로 분류했어요. 썩은 약재는 버리고 쓸만한 것만 남겼습니다. 저장고에는 목탄을 두어 습기를 제거했어요. 환기를 위해 창문에 천을 걸어 직사광선을 막으면서도 바람은 통하게 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약재가 상하니까요. 약재마다 작은 종이 라벨을 달았습니다. 거기엔 약재 이름, 등급, 채집월, 채집 고도를 적었어요. 환기는 가을의 산 중턱에서, 인삼은 초가을의 깊은 산에서 캐야 한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후학들도 배울 수 있겠지. 석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했던 방식이었어요. 의술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죠. 조익현은 약방에 들러 석염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과학 흉내를 내는구려. 그렇게 한다고 약효가 더 좋아지겠소? 석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썩은 약을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익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전 약방에는 상한 약재가 많았으니까요.
연하는 자주 약방에 들렀습니다. 차를 가져오기도 하고 과일을 건네기도 했어요. 석염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인께 보답하는 게 뭐가 잘못이오? 연하의 눈빛엔 호의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염은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석염은 약방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약재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죠. 문득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석염은 조용히 일어나 뒷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작은 약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병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사주독이었습니다. 강한 자극성 독으로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약재였죠.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석염은 약병을 즉시 폐기했습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쓴 환자가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군가 석염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겁니다. 석염은 주위를 살폈지만 범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석염은 산으로 올라가 다온을 만났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멀리서 검은 형상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석염을 따라온 누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은 곧 사라졌어요. 마치 석염을 지켜보기만 하고 간 것처럼요. 석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시의 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약방 마루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석염은 약재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석염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한 남자를 부축해 끌고 오고 있었어요. 객주 주인이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죠. 독사에 물렸소. 제발 살려주시오. 석염은 즉시 환자를 약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맥을 짚어보니 가늘고 빨랐습니다. 독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물린 지 얼마나 되었소? 1시간쯤 되었소. 석염은 즉시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물린 부위 위쪽, 무릎 아래를 단단히 묶었어요. 지혈대였습니다. 독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걸 늦추는 거죠. 칼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깨끗한 천과 뜨거운 물도요. 석염은 물린 부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2개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주변이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플 것이오. 참으시오. 석염은 칼날을 불에 달궜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국에 작은 십자 모양으로 절개를 냈어요. 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검붉은 피가 솟아났습니다. 석염은 상처 주변을 눌러 독혈을 짜냈어요. 피와 함께 노란 고름 같은 게 흘러나왔습니다. 독이었죠. 배농을 마친 뒤 석염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합곡, 족삼리, 태충, 혈에 차례로 침을 놓았어요. 독의 기운을 흩어뜨리고 정기를 돋우는 혈이었습니다. 금은화, 연교, 포공령을 가져오시오. 석염은 약재를 빠르게 전탕했습니다. 해독과 청열에 좋은 약재들이었어요. 탕약이 끓는 동안 석염은 계속 독혈을 짜냈습니다. 환자는 신음했지만 점차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걸 드시오. 뜨거운 탕약을 한 사발 마시게 했습니다. 환자는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다 들이켰어요. 1시간쯤 지나자 환자의 맥이 안정되었습니다. 부기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석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소. 며칠 더 약을 드시면 완전히 나을 것이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환자와 동료들은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독사에 물린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이켜는 달갑지 않았어요. 그는 남규를 찾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현감나리, 저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머슴이 그런 위험한 술법을 쓴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개를 하고 독을 빼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규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렸지 않소? 무엇이 문제요? 저자의 배경을 아십니까? 어디서 왔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말입니다. 혹시 역도의 잔당이 아닐지. 조이켜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남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날 밤 조이켜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만들어둔 위조 처방전 한 장을 꺼냈어요. 윤재명의 필체를 흉내낸 문서였습니다. 이걸 흘려야겠군. 조이켜는 그 문서를 관아 서리에게 은밀히 건넸습니다. 석염이 역도 가문의 잔당일지 모른다는 소문과 함께요. 며칠 뒤 남규의 본처 오부인이 조이현을 불렀습니다. 오부인은 차갑고 날카로운 여인이었어요. 연하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조 의원, 그 석염이란 자말이오. 연하가 자꾸 가까이 하려 하니 마음에 들지 않소. 소인도 그자가 수상합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첩보가 있사옵니다. 오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뒤를 밟으시오.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겠소. 그날 밤 포졸 셋이 석염의 뒤를 밟았습니다. 석염은 심진사댁을 빠져나와 산으로 올랐어요. 포졸들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석염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운이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포졸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꼼짝 마라. 석염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다운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무슨 짓이오? 수상한 자를 체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끌고 가겠다. 포졸이 다운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다운이 비명을 질렀어요. 놓으시오. 석염이 포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포졸이 칼을 빼들었어요. 석염은 막으려다 옆구리에 칼날이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흑,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석염은 비틀거렸지만 다운을 지키기 위해 앞을 막아섰어요. 바로 그때 창밖으로 연막이 터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어요. 포졸들이 기침을 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무슨 짓이냐? 연기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야 갚을 수 있느니라. 백천산이었어요. 노인은 석염과 다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도망쳐라. 내가 시간을 벌겠다. 석염은 다운을 이끌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비가 내려 바위가 젖어 있었어요. 석염은 다운의 손을 꽉 잡고 뛰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석염은 소나무 뿌리를 잡고 겨우 버텼어요. 다운도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어요. 포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석염은 이를 악물고 옆으로 몸을 틀었어요.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운도 따라왔어요. 포졸들이 지나갔습니다. 석염은 숨을 죽였어요. 옆구리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한참 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석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운이 석염의 상처를 보고 놀랐습니다. 피가 많이 났어요. 다운은 자신의 치마폭을 찢었습니다.
품에서 황기 몇 뿌리를 꺼내더니 씹어서 상처에 발랐어요. 그리고 천으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출혈을 막을 수 있어요. 석염은 놀란 눈으로 다운을 바라봤습니다. 의술을 아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어요. 당신 의술을 배웠소? 다운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그때 백천산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제 숨는 것으로는 안 되느니라. 진실을 밝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백천산의 은신처는 깊은 산속 바위굴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엔 충분했어요.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석염은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옆구리의 상처가 아직 욱신거렸습니다. 다운이 건네준 물을 마시며 백천산을 바라봤죠. 노인은 품에서 작은 나무 판자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암호 목판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느냐?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떠나며 받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백천산은 석염에게 품을 뒤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석염은 그을린 서고 조각을 꺼냈어요. 집이 불탔던 날 밤 주워온 아버지의 수첩 파편이었죠. 이 둘을 맞춰보거라. 백천산은 목판과 서고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자 숨겨진 글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탄 종이의 빈 공간과 목판의 홈이 맞물리면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계면연 10월 황기 30근 납품. 조달자 조익현. 인삼 20근 납품. 조달자 조익현. 석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독약을 만들었다는 증거로 제시된 약재들, 그것이 실은 조익현이 조달한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천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잔에 붙이는 모든 약재 거래를 꼼꼼히 기록했지. 누가 언제 무엇을 납품했는지 말일세. 조익현은 이 기록을 없애고 싶었던 것이네. 자신이 독약 재료를 납품한 사실을 숨기려고 말이야. 석염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다면 조익현이 아버님을 모함한 겁니까? 그렇네. 그는 잔에 부친의 필체를 흉내내어 서찰을 위조했지.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네. 백천산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조익현이 흘린 위조 처방전이었어요. 여기를 보거라. 붓을 찍는 순간 생기는 기침점이 다르네. 잔에 부치는 힘을 주어 단단히 찍었지만 조익현의 것은 망설임이 있어. 획의 시작점이 흔들리지. 석염은 두 글씨를 비교했습니다. 분명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백천산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놓쳤을 디테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되지. 조정에 직접 호소해야 하네. 그때 다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운을 바라봤어요. 다운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본명은 한다운입니다. 영모로 몰린 전 영의정 한서우의 막내딸입니다. 석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의정의 딸이라니요. 다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10년 전 저희 가문도 영모로 몰렸습니다. 아버지는 차명을 당했고 어머니와 오빠들도 모두. 저만 유모가 숨겨줘서 살아남았습니다. 가슴의 상처는 그때 자객의 칼을 맞은 흔적입니다. 다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석염은 다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이군요. 저도 억울한 누명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아는 슬픔이 그 사이에 흘렀어요. 백천산이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복권이네.
자네들이 해야 할 일은 죽은 이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지. 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했어요.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증거를 모아 조정에 상소를 올려야 해요. 백천사는 동의했습니다. 옳은 말이네. 이 암호 목판과 수첩 파편, 그리고 약재 조달 기록. 이것들이면 충분하지. 약방 장부 사본도 있으면 더 좋겠고. 서겸은 관아 약방에서 몰래 베껴둔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조익현의 서명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어요. 있습니다. 심진사댁 제 방에 숨겨뒀습니다. 그럼 떠나기 전에 가져와야겠구나. 다음 날 새벽 서겸은 조심스럽게 심진사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담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부는 천장 석가래 틈에 숨겨뒀었습니다. 장부를 꺼내 품에 넣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서겸 씨. 서겸은 놀라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날 거라는 걸요. 소연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자와 약재, 그리고 마른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여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소연은 작은 약상자를 꺼냈습니다.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약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저도 의서를 읽었으니까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부디 성공하십시오. 서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예림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림은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관아 동양입니다. 남규 현감이 당신을 찾으라는 명을 내렸어요. 조심하세요. 서겸은 예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날이 밝기 전 서겸과 다오는 백천산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소금장수 행렬로 변장했어요. 넓은 삿갓에 얼굴을 가리고 짐꾼처럼 보따리를 짊어졌습니다. 관문을 통과할 때 포졸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한양으로 소금을 납품하러 가옵니다. 포졸은 짐을 대충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사히 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서겸의 마음은 단단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다운의 가문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고갯길을 넘으며 서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을이 저 멀리 작게 보였어요. 언젠가 당당히 돌아오리라 다짐하며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양 입성을 하루 앞둔 밤, 백천산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네. 나머지는 자네들의 몫이야. 스승님, 함께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백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때가 되면 나타나지. 지금은 자네들이 직접 해야 하네. 살아서 진실을 밝히거라. 노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겸과 다오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둘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서겸과 다온을 맞이한 건 혼란이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온역이 퍼진 거였습니다.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소.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소. 거리마다 병든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관가는 대책 없이 우왕좌왕했고 민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서겸은 한강가로 향했습니다. 빈터에 천막을 쳤어요. 임시 진료소였습니다. 환자를 받겠소. 서겸의 외침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서겸이 정성껏 맥을 짚고 약을 처방하자 소문이 퍼졌어요. 다오는 물을 끓이고 린넨을 삶았습니다. 서겸이 가르쳐준 대로 천을 소독하고 환자들의 옷을 씻었어요.
지저분한 옷에서 병이 옮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겸은 천막을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발열 대기, 진단, 투약, 회복. 환자들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했어요. 회복 구역 환자가 대기 구역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서겸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병은 사람 사이로 옮습니다. 나은 사람과 아픈 사람을 섞으면 다시 병에 걸립니다. 동선을 나눠야 전파를 막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었어요. 서겸은 환자를 보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고 같은 우물물을 마셨어요. 물이 오염된 거였습니다. 물을 끓여 드십시오. 반드시 끓인 물만 마시고 생수는 절대 삼가시오. 서겸은 천막 입구에 큰 솥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끓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에 덜 걸렸습니다. 처방은 인동, 박하, 감초, 시오를 중심으로 했어요. 해표와 청열, 해독에 좋은 약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증상이 달랐어요. 체력이 약한 노인에겐 인삼을 더했습니다. 열이 심한 젊은이에겐 석고를 넣었어요. 맥이 가늘고 빠른 어린이에겐 황기와 백출로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환자마다 다르게 처방하시오? 다운이 물었습니다. 서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약도 그에 맞춰야 해요. 닷새째 되던 날 서겸은 환자 기록을 정리하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초기에 체온이 급격히 오른 환자들은 이후 회복도 빨랐어요. 반대로 미열이 계속된 환자는 장기화되었습니다. 열은 몸이 싸우는 신호구나. 서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조건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을 지켜보며 도와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천막 진료소의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세자가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어요. 세자 저하께서 부르시오. 서겸은 다온에게 진료소를 맡기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왕세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물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온화함도 있었습니다. 그대가 한강가에서 온역 환자를 돌본다는 서겸이오? 예, 저하. 어찌 그리 효과가 빠르오? 내 의원에서도 손을 못 쓰는데 말이오. 서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염과 전파를 끊는 건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규율과 동선이 중요합니다. 왕세자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세히 말해보시오. 서겸은 천막 진료소의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환자 구역 분리, 한방향 동선, 끓인 물 규정, 린넨 소독까지요. 궁중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환자를 격리하고 시중 드는 이들도 구역을 나눠야 합니다. 음식을 나르는 이와 병자를 돌보는 이를 분리하고요.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범으로 해보겠소. 동궁전부터 시작하지요. 서겸은 일주일간 궁궐에 머물며 격리 절차를 지휘했습니다. 환자는 별도 처소에 두고 시중 드는 궁녀는 세교대로 바꿨어요. 한 조가 환자를 돌보고 다른 조는 소독과 청소를, 마지막 조는 음식 배식만 담당했습니다. 배식은 일방향으로만 했어요. 환자 방에 들어간 그릇은 절대 주방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모두 별도로 끓는 물에 삶아 소독했죠. 일주일 뒤 동궁전의 발열 곡선이 눈에 띄게 하강했습니다. 새로 병드는 사람이 줄었고 알턴이들도 차츰 나았어요. 왕세자는 서겸을 다시 불렀습니다. 놀라운 성과요. 이제 그대의 진짜 사연을 듣고 싶소. 서겸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였어요. 소인은 윤재명의 아들 윤서겸입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윤재명. 10년 전 영모로 처형된 그 의원이요?
예. 하지만 아버님은 억울하십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석염은 암호 목판과 그을린 수첩, 약재 조달 기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천산에게 배운 대로 필적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이 기침점의 차이를 보십시오. 아버님의 글씨는 단단하지만 위조된 서찰은 망설임이 있습니다. 조익현이 꾸민 일입니다. 왕세자는 오래도록 증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하겠소. 도검사를 내리겠소. 감사옵니다, 저하. 그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소. 그대는 왜 이 일을 하는 것이오? 복수 때문이오? 석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수는 법이 할 일이고 저는 의원으로서 환자를 볼 뿐입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소. 그대 같은 이가 필요하오. 며칠 뒤 도검사가 조익현과 남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에서 급히 올라온 장부들과 석염의 증거가 맞물렸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염은 다시 한강가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온이 미소 지으며 맞았어요. 잘 되었나요?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죠. 두 사람은 다시 환자를 돌봤습니다. 온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2달 뒤 조정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도검사의 조사 끝에 10년 전 위조 처방전의 진실이 밝혀졌어요. 약재 유통 커넥션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조익현은 파직되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남규는 파면 후 종신 금고형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의 음모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재명과 한서우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조정은 두 사람을 복권하고 몰수했던 재산 일부를 유족에게 돌려줬어요. 석염은 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다온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왕세자가 석염을 불렀습니다. 궁궐 대전에서였어요. 석염, 그대의 공을 치하하오. 궁중 어의로 임명하고 싶소. 석염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송구하오나 거절하겠습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의아해졌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소. 궁의 한 사람보다 백성의 100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정 필요한 곳은 궁이 아니라 저작거리입니다. 왕세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겠소. 해민서를 세우시오. 가난한 백성을 위한 진료소 말이오. 조정에서 땅과 건물을 내주겠소. 석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민서라니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어요. 감사옵니다, 저하. 한 달 뒤 도성 변두리에 해민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기와집 3채가 들어섰어요. 진료실, 약방, 그리고 입원실이었습니다. 석염은 첫날부터 체계를 세웠습니다. 진찰 시간을 나눠 환자가 몰리지 않게 했어요. 목패에 이름을 적어 순서대로 부르는 예약 방식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큰 대야를 두고 모든 이가 손을 씻게 했습니다. 물은 항상 끓여서 식힌 것을 사용했어요. 끓인 물을 마실 수 있는 스테이션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약초밭을 개간했습니다. 황기, 인삼, 당귀, 시오를 직접 길렀어요. 각 약초마다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거기엔 채집월 자라는 고도, 필요한 토양이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자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석염은 다온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온은 옆에서 약초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그의 가을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검소했지만 따뜻한 혼례였어요. 백천산이 주례를 섰고 소연과 예림도 멀리서 달려와 축하해줬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석염씨. 소연이 다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림은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요? 석염은 예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반드시 올 거요. 당신도 좋은 인연을 만날 거요. 혼례 뒤 석염은 본격적으로 제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학 제자반이었어요.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석염은 자신이 백천산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맥진 그리드 표를 만들어 맥박의 강약, 속도, 규칙성을 3단계로 나눠 기록하게 했어요. 침각도를 익히게 하려고 대나무로 각도자를 만들었습니다. 15도, 30도, 45도를 표시한 도구였어요. 제자들은 이걸 보며 정확한 각도로 침을 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의술은 단순히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반복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석염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 실력을 키워갔어요. 이듬해 봄 해민서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조익현이었습니다. 석염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다온도 놀란 표정으로 석염을 바라봤어요. 조익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제 손자를 살려주시오. 노인의 손에는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다온이 석염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에겐 죄가 없어요. 석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들어오시오. 석염은 아이를 진찰대에 눕혔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가늘고 빨랐어요. 폐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폐렴이었죠. 열흘은 입원해야 합니다. 조익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석염은 아이에게 침을 놓고 탕약을 처방했습니다. 다온은 아이의 이마를 식혀주며 죽을 먹였어요. 조익현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엔 기침도 잦아들었어요. 아이는 차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조익현은 석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오.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오. 석염은 조익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죠.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건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법은 이미 심판했습니다. 저는 치료자로서 단지 환자를 봤을 뿐입니다. 석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익현은 손자를 데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온이 석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원이에요. 석염은 다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석염의 제자들이 지방 각지로 퍼져나갔어요. 작은 진료소를 열고 석염이 가르친 대로 환자 동선을 나누고 끓인 물을 권하고 약재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의술이 조금씩 백성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봄날 해민서 마당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석염과 다온은 손을 잡고 약초밭을 거닐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3살배기 딸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인동화란다. 사람을 살리는 꽃이지. 석염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다온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해민서 대문 위에는 새로 쓴 목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 원수도 환자일 뿐. 윤가의 가훈이었습니다. 석염은 그 가훈을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였습니다. 먼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 잘하고 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석염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대답처럼요.